다이어트,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 화면을 좀 켜셔야 될 텐데. 아, 네네. 평생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배웠죠. 평생 요요가 없으려면, 어,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죠? 먹는 거 규칙적이어야 되고, 또 습관도 규칙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생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죽을 때까지, 예,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운동량도, 내가 늦게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을 계속 맞춰서 가는 게 중요하죠. 음. 그래야 평생 여유가 없죠. 내가 노력할 때 운동 빡시게 하고, 또 이렇게 단식하고 음식 조정하고 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평생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몸무게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식생활에 맞게 습관을 세팅해 놓으면 평생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꾸준히 평생 지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고, 그게 뭐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규칙을 잘 만들어서 내 몸에 맞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습관을 찾고 그거를 습관화해야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우리가 그 전에는 또 배운 게 생활용품과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도 좀 배웠어요. 어, 그리고 또 3장에서는 장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2장에서는 다시 한번 보면 음식과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고, 또 처음에는 인체와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6강인데요. 이 목차 자체가 우리 몸에 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세포가 새살가리를 계속 하는데 새살가리를 잘 하면 우리 몸은 건강할 수 있다. 근데 前は話君は慎重な投資を行うんだ。動画とかでもいいから、銀行に金を預ければ、額を受け取れるようにな。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고 그 세포는 피를 먹고 산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맑고 영양가 있는 피, 예, 가 깨끗하면 세포가 건강해지고 세포가 오장육부를 결정하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아진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조차도 세포의 변형일 뿐이다. 그 세포를 원상복구하려면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궁이나 유방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갑상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얼마든지 원상복구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원상복구 되려면 피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피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피의 원료가 뭐라 그랬어요? 물과 산소와 우리가 먹는 자연 음식이에요. 근데 물이 오염이 되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또 공기가 오염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먹거리가 오염이 되면서 피가 문제가 생기고 세포의 변형이 생겨나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하려면 대부분 피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그건 약을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음식과 공기를 바꿔주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오늘 이제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6강이죠. 우리 몸에 좋은 최적의 물. 그래서
이 인체를 보면 우리 몸은 70%가 물이에요. 근데 우리 지구가 70%가 물인 거 아시죠? 우리 몸이 70%가 물인데 혈액의 90% 이상이 어떤 문헌에 보면 92%, 94%가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중요하죠. 물이 혈액의 원료고 피를 많게 적게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이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물을 적게 먹으면 빈혈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피의 양이 많아져 가지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의 양을 넣고 빼는 게 이뇨제인데 그 이뇨제로 혈압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혈압약의 상당 부분은 또 이뇨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이뇨제가 오줌 빼는 약인데 그게 혈압을 조정하는구나.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예요. 혈액의 원료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게 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154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해진다. 왜? 우리 몸에 70%가 물인데 좋은 물을 먹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또 적당해야죠.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져요. 신진대사가 더뎌지고 또 음식물 분해,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식을 또 잘못 먹으면 물을 많이 들이키잖아요. 특히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 입이 자꾸 침이 마르고 고갈되고 그리고 해독에 필요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이 자꾸 마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식 잘못하면 자꾸 침이 마르고 물이 땡기는 이유가 미원이나 조미료나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해독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잘 마시면 약인데 잘못 마시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체온을 적당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어, 체온이 떨어지면 병이 걸려요. 왜냐하면 효소 활동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온일 때는 건강하지만 몸이 안 좋아지면 그래서 뭐 우리가 36.5도가 정상인데 35도, 34도 뭐 이렇게 떨어지면 암 걸리잖아요. 그죠? 암 환자들은 체온이 뚝 떨어져 있잖아요. 피가 잘 안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몸에 이렇게 몸을 차게 하는 것도 단기간에 차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물이에요. 찬물이잖아요. 그죠? 찬 음료수 이런 것들 들어가면 몸이 금방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얼음물, 아이스크림, 또 아이스 커피 이런 거 여름에는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탈이 나죠. 어. 그래서 현대인들이 어쩌면 건강을 잃게 되는 주요 원인이 155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냉방 문화다. 어. 에어컨 가동하죠. 풀 가동하죠. 냉장고 쓰죠. 찬물 먹죠. 또 냉장용 각종 음료들 먹죠. 이런 것들을 먹다 보니까 몸이 차서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더라.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몸이 차지면 손발도 차지잖아요. 아니, 핸드폰 어딨지? 핸드폰 제가 안 가졌는데 자 음소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풀어지네요. 자, 네.
그래서 수족냉증인데 영상 하나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차지면 극한적으로 어떤 병들이 생기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소거를 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아파요. 뭐라고 말 못할 정도로 막. 아마 제가 이 수술만 해도 20회 가까이 있습니다. 수술만. 그러니까 말이 20회지 입원 퇴원 뭐. 노랗게 되겠다가 나중에 노란 것이 파랗게 이렇게 변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파랗게 되면 이제 손이 아리기 시작해요. 발가락 절단하기 전에 이게 고통이라는 건 깨지는 느낌, 막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막 굉장히 아프고. 한겨울 남모를 고통을 호소하는 수족냉증 환자들. 그런데 당뇨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손상된 이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경병으로 진단. 손과 발이 보내는 건강의 위험 신호. 수족냉증. 이게 펄고 완전히 지금 손이 막 땡기죠. 얼음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막 통증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현 이 상태는. 이 상태는 도저히 생활을 못하죠. 지금도 통증이나 시린 게 지금 현 상태는 막 통증이 오는 거죠. 엄청나게. 날이 추니까. 사라지죠. 눈으로 봐도 확연하게 색깔이 다른 두 손. 밖으로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방성열 씨의 손은 파랗게 변했다. 아우 말도 못해 심하게 할 때는. 우리 손가락에 가시만 좀 베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그럼 막 방에서 막 불러요 그냥 멀 때는. 그래가지고 진통제는 계속 먹고 그 전에 병원에 가서는요 진통제 한 2시간? 처음에는 몇 시간은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는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또 아프다고 막 난리고. 심각한 통증과 함께 그를 괴롭힌 건 손끝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피부 괴사. 죽어가는 피부를 살리기 위해 여러 차례 수술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2년 전엔 괴사가 심한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했다. 방성열 씨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괴사될 당시 말초혈관의 모습이다. 왼발과는 달리 오른발에 전경골 동맥이 보이지 않는다. 말초혈관 이상으로 손에도 괴사가 생겼다. 레이노드 병이라는 건 한마디로 손이나 발, 즉 심장에서 먼 말단부에 피가 잘 안 가서 오는 현상이죠. 즉 허혈 현상이라고 하시는데 피가 잘 안 통해서 손이 시리고 발끝이 시리고 심하면은 손끝이나 발끝이 괴사돼서 죽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스트레스를 감지한 뇌는 우리 몸의 부신 피질로 자극을 전달해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이때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면서 혈액을 통해 분비된 코르티솔은 이전보다 많은 양의 혈액이 방출되도록 돕는다. 인체 주요 기관으로는 혈액이 몰리지만 말초혈관의 경우 오히려 혈액량이 줄어들어 손과 발이 차가워지는 것이다. 평균 기온 영하 30도에서 40도를 오가는 북극. 극한의 추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누이트족들에게는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을 많이 먹는 것인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EPA에는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면 고통이 더 커지는 수족냉증 환자들의 귀가 솔깃해질 정보죠. 의학상 다시 없는 비밀. 이 제목을 보고 나니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노트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는데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몸은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의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참 단순한 처방이죠. 차가운 손과 발은 건강의 위험 신호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손과 발을 따뜻하게 하라는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처방부터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영상 보셨죠? 맨 끝에 두한종렬 이렇게 나오죠. 머리는 차갑게, 그리고 발은 따뜻하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에 대한 잘 된다라는 것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열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머리인 거 아시죠? 우리 혈액에 20% 이상이 뇌에 가 있거든요. 실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피를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열이 많이 나요. 머리가 뜨끈뜨끈하죠. 특히 뭐 신경 쓰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피가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심장이에요. 그리고 간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간은 뜨거워요. 그리고 뇌 뜨겁죠? 보세요. 심장 여기 있죠? 간 여기 있죠? 심장, 간 여기 있죠? 상체 있어요. 그리고 뇌 여기 있죠? 이 삼각구도가 피가 많이 몰려있는 쪽이에요. 찬 쪽은 어디예요? 신장방광의 아래쪽, 배 아래쪽. 그래서 이 뜨거운 피가 아래로 돌아야 돼요. 그래야 아래 위 순환이 되면서 체온이 적절하게 유지가 되는데, 손발이 차다라는 것은 열은 위로만 돈다는 거예요. 아래로 안 내려간다는 거죠. 아래로 안 내려가는 이유의 대부분이 배둘레 햄 때문에 그래요. 뱃살이 있으니까 아래 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뱃살을 빼야죠. 그래서 두한종렬 있는 사람들은 뱃살을 빼야 돼요. 근육을 키워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디톡스의 일환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피가 하면 아래 위 순환이 잘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저거 레이노이드 병이다, 버거시 병이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몸이 냉해서 생긴 병들인데, 그거는 진통제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증만 제거할 뿐이지, 일시적으로. 피는 계속 탁해져요. 그래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급기야는. 피가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를 뭘 해야 돼요? 피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피가 부족한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피를 만들어내야지. 피를 만들어내는 원료가 뭐예요? 물, 산소, 자연 음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걸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열이 상반신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굴이 벌겋죠. 술 먹은 것처럼. 그죠? 얼굴이 불쾌해지잖아요. 아래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뭘 해야 된다고요? 뱃살을 빼야 된다고요. 체지방을 빼야 된다고요. 디톡스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몸이 좋아지죠. 근데 이게 특별히 유난히 몸통이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얘기했죠. 아까 심장과 간은 뜨거워요. 피가 많이 몰려요. 근데 피가 더러워요. 더러우면 심장이 어떻겠어요?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간은 어떻겠어요? 간도 힘들죠. 힘든 걸 돌리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열이 나는 거야. 그 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열이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열려야죠. 여러분들 원리를 이해해 보세요. 피부가 열리면 체온이 떨어져요. 근데 피부가 닫혀 있어요.
그러면 피부를 열고 닫는 밸브가 어디 있을까요? 센서가? 우리 몸에? 뭘로 이 사람이 열이 있다 아니다를 판단할까요? 우리 표면적에서 표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장이에요, 장. 장이 기름기가 끼고 좀 차잖아요? 장 속이 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아, 이 사람 몸은 차네, 라고 느껴요. 그래서 피부를 안 열어요. 닫아요. 그래서 장이 냉하면 피가 탁한 거예요. 탁하고, 그래서 뱃살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이 순환이 잘 되면 배가 따뜻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그러면 비계가 안 생겨요. 장이 차기 때문에 자꾸 비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말랐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도 젊었을 때 혈압이 높고 몸이 안 좋았을 때는 제 몸이 뜨끈뜨끈했어요. 겨울에도 뜨끈뜨끈했어요. 왜냐하면 심장과 간이 피가 탁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돌리는데 힘들어가지고 근데 장은 차죠. 그러니까 피부를 못 여니까 체온 조절이 안 돼서 뜨끈뜨끈했는데 건강관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좋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몸통이 뜨겁고 나는 겨울에도 뜨끈뜨끈하다 몸통이 좋은 현상이 아니 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가는데 그래서 장이 차가우면 살이 찌고 탁한 혈액이 돌아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장이 탁한 거에 장이 차가운 거에 일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라니까요. 물이 부족해도 물이 넘쳐도 병이 생기는데 몸이 냉한 거의 상당 부분은 몸이 냉하다라는 것은 내 몸에 비해서 수분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56페이지에 상단부에 몸에 수분이 많으면 물이 나와요. 진물, 콧물, 설사, 또 각종 염증, 아토피 이런 거는 수분이 많아서 생긴다 그래서 수독증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사람마다 물을 머금는 힘이 다 틀리거든요. 체질별로도 또 틀리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공부하면 위나 장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분을 좀 많이 먹어야 되고 위와 장이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음식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음식 어느 정도 먹으면 딱 이렇게 젓가락 놓고 손가락 놓죠. 이런 사람들은 냉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찬물을 벌컥 먹거나 아이스티, 커피 먹거나 맥주 찬 거 먹거나 이런 병이 생겨요. 근데 뜨거운 체질은 좀 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내가 물이 너무 많아서 혹시 몸이 차서 콧물 질질 흘리고 설사하고 염증 체질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물을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물 많이 먹어서 좋다 뭐 매스컴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물 많이 주면은 죽는 식물들도 있죠. 사람도 똑같거든요. 물 많이 줘도 끄떡없는 식물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내 체질을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물을 하루에 적당히 마시냐 안 마시냐 뭘로 알아요? 내가 적당히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목 마르는 거로 아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목이 마르면 이제 마셔야 되지만 보통은 이제 소변을 보면 알아요. 소변을 보면 소변색이 원래 적당하면 어때요? 물이 적당하면 연한 노란색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맑은 쪽에 가까운 연한 노란색이어야 돼요. 근데 물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줌이 진하게 나오잖아요. 갈색에 가깝죠. 그럼 물 부족한 거야. 근데 내가 소변을 보면 그냥 물이야. 물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 하얀 물이야. 이러면 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 안 먹는지, 화장실에 자주 가는지 안 가는지. 화장실에 자주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물을 많이 먹어. 그죠?
그래서 그 오줌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소변 횟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소변을 보면 그냥 물만 나가겠어요? 원래 노폐물이 나가야 되죠. 근데 물이 나가면서 미네랄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우리 몸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을 식힐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하루에 소변량이 사람마다 다른데 1.5에서 2리터 정도 이렇게 물을 빼내거든요. 한 번 갈 때 한 300~400cc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소변을 하루에 몇 번 정도 보나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그 오줌 횟수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오줌을 넣을 때 반대로 오줌 뺀 만큼 물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물을 언제 먹으면 될까요? 소변을 보고 나서 그만큼 마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소변 넣죠. 뭘 먹고 소변 넣죠. 점심 전에 먹죠. 물 먹죠. 점심 후에 물 먹죠. 저녁 전에 물 먹죠. 저녁 후에 물 먹죠. 물 먹고 소변 넣고 비슷한 주기로 가요. 그거를 보시면 내가 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물 마시고 잘 때 자기 전에 바로 오줌 넣고 이렇게 하면 한 7번 내지 플러스 마이너스 2번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고 이제 방광에 병이 있는 사람들, 염증이 있는 사람들, 방광에 염증이 왜 있겠어요? 차게 먹어서 그래요. 차게. 차게. 차게 먹으면 혈관이 수축이 되죠. 그럼 방광벽에 있는 그 센서들이 잘 작동을 못해요. 점막들이. 방광 점막이 손상이 되고 오줌이 이렇게 갇혀 있고 오줌을 참고 있거나 그러면 그 요독 때문에 우리가 변도 변비가 있으면은 변독이 생겨서 대장독이 생기잖아요. 오줌도 똑같아요. 방광벽이 훼손이 되고 오줌을 참으면 물이 적어도 문제가 되고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당히 마셔야 되고 근데 이제 방광 같은데 염증 같은 게 생기면 뭐 질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또 요로 가면 뭐 이런 쪽으로도 가서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항생제를 쓰죠.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항생제가 세균이 밖에서 들어오는데 그거를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염증이 생겨서 곤란한데 세균으로 하면은 죽어요? 세균이? 안 죽잖아요. 방광염, 질염, 항생제 쓰면 아니에요. 그때뿐이에요. 역류성 식도염도 얘기하시던데 어저께 그죠? 역류성 식도염도 똑같아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항생제 줘요. 예? 세균 죽인다고 헬리코박터균 죽인다고 항생제 써요. 일주일에서 한 달간 집중적으로 쓰죠. 그럼 위가 망가져요. 세균 헬리코박터균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항생제 먹어가지고 대장에 염증 생기잖아요. 크론병 우리 먼저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이 항생제로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균들이 밖에서 또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살아남은 균들이 계속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균형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그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내 몸이 건강해지면 감기 뚝 떨어지듯이 이 감기균도 대부분 우리 내부에 있는 균이에요. 또는 바이러스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내가 건강할 때는 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대장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고 온몸에 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는 걔네들이 꼼짝 못해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게 뚫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 항생제를 쓰면은 안 된다. 그러면 내 면역이 왜 떨어지는가?
거기 아까 우리 책에도 써 있잖아요. 몸이 차지면 체온이 155페이지 보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올라가고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면역력을 높이면 이런 염증이 없어지는데 염증의 상당 부분은 찬 음식 때문에 그렇고 찬 물 때문에 그렇고 찬 음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물을 아까 적당히 마시는 게 좋다 그러는데, 아까 적당히 마시는 기준은 오줌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고, 무조건 뭐 2리터, 1.5리터 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면 물 더 필요하고, 추우면 물 좀 덜 필요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계적으로 얼마씩 마셔라 이런 것도 우습고, 그러니까 그런 내 몸속에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잘 살펴서 헤아리시면 좋고, 신장이나 방광이 차지면 찬물을 먹거나 마시면 위가 차져요. 장이 차져요. 그죠? 장이 차지면 소장, 대장이 차지잖아요. 대장 밑에 방광이 있어요. 그리고 방광 위에 뭐가 있어요? 여성들은 자궁이 방광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방광이 차지면 자궁이 어떻겠어요? 차가워지죠. 자궁이 차지면 피순환이 잘 돼야 안 돼요? 자궁에. 안 되죠. 그럼 염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대부분 이제 질의 염증 같은 경우는 대장에 있는 균이 그 장 점막을 뚫고 질로 들어와서 이제 그런데 그걸 방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면역으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 그럼 자궁에도 염증이 생기고, 질에도 염증이 생기고, 그 안에도 염증, 경부염 생기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 차면 안 되잖아요. 자궁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 여자분들은 특히. 여자의 중심은 자궁에서 나오고, 남자의 힘은 간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자궁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요새는 자궁에 염증이 있거나 뭐 그러면 혹이 있거나 그러면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여성성 자체가 건강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이제 전립선도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방광이 차지면은 단순히 배뇨기관이 차지는 게 아니고, 방광이 차지면 소장, 대장도 차져요. 그래서 소화기관이라고도 해요. 동양의학, 한의학에서는 방광을 배뇨기관으로 보지 않고 소화기관 중에 하나로 봐요. 방광이 차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찬 거 무조건 많이 마시면 안 된다, 먹고. 근데 우리가 고깃집 가잖아요. 회식하면 고기 먹어요. 그 다음에 냉면 먹죠. 그리고 맥주로 입가심하죠. 그리고 끝나면 뭐예요? 아이스크림 또 퍼먹죠. 그러면 몸을 고문하는 거야. 예? 그래서 잘 보세요. 고기 좋아하고 냉면 좋아하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 배 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음식을 좀 생각하면서 먹자. 입에 좋은 것도 먹지만 생각을 하면서 좀 먹자. 라는 것들. 그래서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찬물 같은 것들. 이 찬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몸에 열이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심간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찬물을 먹어요. 그죠? 그래서 남자들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찬물 들이키잖아요. 그죠? 심간에 열이 왜 생긴다고요? 피순환이 힘들어서. 피순환이 왜 힘들어요? 피가 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찬물을 먹어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온의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배웠어요. 자, 그러면 물을 마시면 이게 어떻게 딱 되죠? 걸렸어.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물이 흡수가 되는가를 잠깐 볼 필요는 있어요. 다시 한번 음성할게요. 사실 우리가 물을 먹으면 이 물이 결국 세포로 이동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세포에 더러운 물을 빼내고 새물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몸은 이 삼투압의 원리로 혈액과 물이 순환이 돼요. 15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삼투압이라는 것은 농도가 어때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요? 삼투압. 삼투압 그러면 보통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요. 삼투압은. 우리 그 김치 절일 때, 배추 절일 때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배추가 어떻게 돼요?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오죠. 노폐물이. 소금물의 농도가 높죠. 배추는 농도가 낮죠. 그래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나오는 게 삼투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럼 혈액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높아지죠? 혈액 농도가 높아져요. 세포는 상대적으로 피가 아직 세포로 안 들어갔으니까 낮아지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식사할 때는 물이 어디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간다며. 그럼 세포에 있는 물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삼투압이에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물을 마시면서 먹으면 안 돼. 세포에 고여 있다고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음식 먹으면서 물 마시는 사람들 있죠? 그럼 물이 세포로 순환이 안 돼요. 그렇게 오줌 싸죠? 그럼 오줌이 너무 깨끗하지. 왜냐면 그대로 관통하니까. 식혀서 관통하니까. 노폐물을 빼내야 돼서 적당하게 살짝 놀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식사 후에 한 2시간쯤 됐어. 식사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혈액의 농도와 세포의 농도가 같아지죠? 그죠? 서로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그때 물을 먹었어. 한두 시간 뒤에 물을 먹었어.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농도가 낮아지지. 세포는 아까 전해준 혈액에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높아져 있지. 그럼 그때는 공복 때 물 마신 물은 그때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은 언제 마셔야 된다고요? 공복에 마셔야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그때 마신 물이 세포로 들어가고 음식 먹고 뭐 그럴 때는 그 물이 빠져나오고 이 원리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세포에 안 좋은 노폐물들이. 그래야 부종도 안 생기고 몸이 건강할 수 있어요. 수분이. 우리가 물 마신다고 전부 세포로 들어가나? 아니잖아요. 세포에 들어가는 시점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삼투압이다. 그러면 답 나왔지. 언제 물 마셔요? 음식 먹을 때는 아니고 공복에 마셔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게 좋아요? 안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럼 아침에 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지. 왜? 공복으로 지내왔으니까. 공복에 물 마시면 삼투압에 의해서 그때 마신 물은 쭉 흡수가 돼요. 몸 안으로, 세포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굿모닝을 하잖아요. 물 한 잔에, 그리고 또 단백질, 또 유산균 이런 것들 먹는 게 수분을 보충하고 장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좋은 식사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물을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하고,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물 습관이 잘 지켜지면, 어쩌면 잘못 마셨던 사람들은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탁한 소변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포에 걸쭉한 그런 것들 빠져나오느냐고. 그래서,
식사 전후 이때 물을 마시는 거지 식사 중에는 물을 안 마시는 거다. 근데 식사 중에 이렇게 물 마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위도 안 좋고 위염에 자주 걸리고 그리고 그 당도 높아져요. 물 말아 먹으면 당이 확 올라가는 거 아시죠? 응? 응. 그래서 물 말아 먹는 사람들이 위도 안 좋고 살이 찔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이 센서가 잘 작동하면 내가 물 언제 마실지 뭐 이런 것들 갈증 시에는 또 뭐 또 물을 마셔줄 필요가 있지만 하여튼 대략적인 원칙은 소변을 넣고 전후로 또 음식을 먹고 전후로 마셔주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잠자기 전에는 좀 마셔주자. 왜냐면 잠잘 때에는 물이 필요할 때 해독하잖아요. 간에서 해독하고 조혈하고 복구하는 게 밤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물을 마시지만 자고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특히 잠자기 한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잠자기 바로 직전에 오줌을 싸고 그리고 자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밤에 잘 때 이렇게 깨서 오줌을 싸는 사람들 있잖아요. 몇 번 깨가지고 야뇨 같은 것들 한 번은 있을 수 있겠지만 2~3번, 서너 번 있는 것은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 물이 언제 빠지냐 하면 몸이 차가우면 오줌을 싸잖아요. 체온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몸도 똑같아. 체온이 차잖아요. 그럼 자꾸 오줌을 뺀다고. 네? 그래서 밤에 오줌 자꾸 깨서 한 사람은 몸이 차져서 그래요. 몸이 제일 차지는 시간이 새벽 3시, 4시 그때 차져요. 그때 깨서 오줌 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혈액순환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방광의 센서가 고장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방광에 염증이 생겨서 자꾸 센서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자꾸 오줌 매렵고 이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비타민 C 많이 먹어야 돼. 항산화 비타민 C. 그리고 견막 영양소,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 플러스 또는 BDH 블렌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먹으면 항생제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160페이지 보면 그러면 자 뭐 물 언제 마셔야 되는지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 배웠어요. 물이 중요한데 음식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우잖아요. 그죠? 어쩌면 내가 60 먹었고 70 먹었는데 나 이런 거 처음 듣는다 이러실 수 있어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이게 물 마시는 것도 뭐 알고 먹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우리 또 한 측면에서 보면 혈액이 pH가 7.4예요. 혈액의 pH가 약알칼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놀랍게도 자연에 흐르는 물이 7.4야. 평균 보통 지천에 흐르는 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지천에 흐르는 물을 개울물을 먹게 만드셨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이 됐잖아요. 그래서 오염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하수 나오죠. 공장 하수 나오고 공장 폐수 나오죠. 또 사람들이 약 먹고 배설한 대소변 이런 것들 전부 물에 들어가 있어요. 뭐 마약도 먹고 고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비아그라도 먹고 뭐 그렇다면서요.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물로 들어가서 순환이 되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돼서 플라스틱 또 음식 포장지 뭐 이런 것들도 북극곰이 먹는다며 비닐 포장지를 먹고 병이 생긴다면서 오염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이 산천에 흐르는 물을 우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수돗물 먹거나 생수, 정수물 같은 것들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돗물이 안전한가? 염소 들어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그죠? 물을 끓여 먹으면 뭐 균이 없어지나? 그죠? 100도 이상 끓여도 살아있는 균들이 있다면서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이런 것 중에서 뭐 20분 이상 가열해야 20분 이상 가열해야 겨우 죽는 정도. 그래도 살아남는 것들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끓여 먹어도 용존자수 다 날아가지 중금속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물을 끓여 먹어도 안심할 수 없고 화학물질 제거 안 되죠. 또 염소가스 제거 안 되죠. 또 유해 화학물질과 결합이 되면 염소,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을 또 좀 꺼려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 수돗물에 염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물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물의 상수원이 어디 있어요? 물 어디서 이렇게 정수해요? 강물이잖아요, 그죠? 강물. 지하수가 아니고 강물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염소 소독을 해서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염소나 또 유해 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제거되지 않고 마시는 것들이 많아요. 생수에도 뭐 미세 플라스틱 많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지만 미세 플라스틱 요새 워낙 얘기들이 많아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소거를 제가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띤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 이거. 와.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벌거벗은 세계사 봐야 돼요 이거를. 진짜. 번역 좀 해주세요. 예? 번역 좀 해주세요. 유씨.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Please watch. 벌거벗은 세계사. 학교에서 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봐야 됩니다 이거. 예. 이게 결국 바다 전역에 이렇게 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되는 건 뭐 알겠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되게 많이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신용카드 한 장 5g이라면서요. 그걸 먹고 뭐 한 달에 얼마나 먹겠어요? 1년에 얼마나 먹고 그죠?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물에 위에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정수기를 쓰는데 정수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164페이지에 보면 역삽투합 방식이라는 게 있고 165페이지 중공사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활성탄 방식이 있고 자외선 살균 방식이 있어요. 그 역삼투합은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걸러내는 기전으로 필터를 만드는 건데 우리나라의 정수기가 1988년 올림픽 전으로 87년인가 뭐 그 정도에 들어오면서 이제 역삼투합 정수기가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직전에 깨끗한 마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역삼투합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요새는 좀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삼투합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삼투합 방식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igh-powered version of reverse osmosis. The salty water is blasted with great pressure, 1,000 pounds per square inch, through rolls composed of thin membranes, each one outfitted with pores that are 1/100,000th the diameter of a human hair. That's how small it is to capture these salt particles. And the pure drinking water eventually gets to the center, and that's the water we're going to drink. The salty solution, the brine, is going to spiral its way out. The reverse osmosis process is so effective that plant engineers have to remineralize the water after it's passed through. Why put minerals back in the water? Well, it's actually dangerous for humans to drink large amounts of 100% H2O, since the water, stripped of minerals, will begin leaching out the beneficial minerals in our own bodies.
생존의 기적. 정수기 물은 영혼이 없는 죽은 맛의 물이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부족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고 암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정수기 물 먹으면 환자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깨끗한 물 먹으려고 비싼 돈 주고 구입한 정수기 물이 오히려 암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또 당뇨병, 심장병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역삼투압 정수기는 이 물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질소 같은 유해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완벽하게 제거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미네랄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그 미네랄을 완벽하게 제거하게 되면 물이 굉장히 산성 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산성이 되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싹 물속으로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산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산도가 변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중요한 산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탄산염이라고 하는 미네랄인데 이 미네랄이 없어진 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점차 산성화되고 이로 인해서 뭐 혈액 순환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장기들, 간이나 콩팥에도 영향을 줘서 그럼 자칫하면 치명적일 수도 그렇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암 발생도 이거랑 연관이 있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역삼투압 방식의 이 정수기가 공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히 뭐 인과관계를 확립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산성 B보다 정수기 물이 산도가 더 높다. 그럼 여태까지 정수기 설치해놓고 이건 몸에 좋은 물이야 건강하게 하루에 8잔을 먹어야 돼 했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보셨어요. 그 산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정수기를 통해 하니까 5.5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마다 저런 산성수가 나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런 쪽에 물을 많이 먹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쪽에서 나는 물을 먹은 사람들을 비교해 봤더니 이 뇌졸중이나 암이 저런 산성수를 먹은 사람이 2배가 더 많고 그다음에 심장병은 3배 이상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도 똑같은 그런 연구를 했는데 이쪽에서도 역시 심장 질환이 약 15% 이상 더 많았다라고 되어 있고 영국에서는 45% 이상 더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을 뒤덮고 있는 물. 물은 생명 탄생의 원천이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정수기. 과연 그 물은 괜찮은 것일까? 물의 비밀, 미네랄의 역설을 들어본다.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인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어류의 생존 한계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수돗물과 미네랄이 없고 pH가 산성인 역삼투압 정수물을 각각 준비, 물고기를 넣었다. 그리고 24시간 후 놀라운 현상이 목격됐다. 수돗물의 경우 물고기가 모두 살아있는 데 반해 정수기물의 경우 10마리 중에서 8마리가 죽고 말았다. 인체나 또는 물고기가 필요한 그러한 미량 성분이나 미네랄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담수어 같은 경우나 해수어 같은 경우에 물을 먹거나 아니면 또 뇨로 배출하거나 또는 이온을 항상 업테이크 해가지고 몸 안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지금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 자체는 그러한 이온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사육되는 물고기나 오히려 또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안해요. 어떤데요? 변기통 같다. 변기. 하수구나? 아닌데 지하철 같은데. 어느 누구도 몰랐다. 화장실이에요, 완전히. 바퀴벌레 화장실. 벌레 배설물로 뒤덮인 처참한 내부. 그곳은 바로 정말 정수기예요? 네, 뒤에 좀 잘랐는데요. 보시면 그 역삼투압 정수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산성수기 때문에 그래요. 미네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은 안에 아까 혈액의 pH가 7.4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네랄이 적당하게 있어요. 그게 좀 많아지면 우리가 약수터 가잖아요. 약수는 pH가 좀 높아요. 8 이상 이렇게 되고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물속에 있어서 혈액의 pH가 조정이 돼요. 혈액의 pH가 조정이 안 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미네랄 같은 것들이 부족하면 심장에 쇼크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pH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해요. 혈액 그 체온을 조절하는 것 이상으로 pH를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pH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미네랄이 부족한 사람, 물이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에 미네랄이 별로 없이 미네랄 부족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pH는 이제 산소와 CO2, 이산화탄소로 조절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메커니즘 상으로 있는데, 이 물을 잘못 먹으면 산성수가 될 수 있고 체액이 산성으로 될 수가 있어요. 산성으로 되면 그 산성을 되돌려줘야 되거든요. 미네랄의 수치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pH가 안 맞고 pH가 안 맞으면 계속 pH를 맞추기 위해서 몸 안에서는 뼈를 녹여가지고 칼슘을 계속 혈액 쪽으로 이온화해서 집어넣어요. 그 몸에서 뼈에서 뽑아낸 칼슘 이온이 기능을 하고 pH 산도를 맞추고 기능을 한 다음에 다시 뼈에 들어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붙지를 않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관련 미네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뼈에 붙어요, 그게. 근데 그게 없는 상태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이 칼슘이 산소랑 만나요. 활성산소. 그러면 CA하고 O가 만나면 CaO가 돼요. 산화칼슘이 돼요. 산화칼슘이 석회죠. 그래서 그 돌이 생긴다 그러면 칼슘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연 칼슘을 먹어야죠. 합성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칼슘이 부족한 사람, 그럼 칼슘이 어디 있어? 칼슘은 채식에 많아요. 채식에. 그래서 김이나 미역이나 또 우리 야채 같은데 상추 뭐 이런 데 의외로 칼슘이 많이 있어요. 그 칼슘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해조 칼슘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이 암 환자들 보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정상 세포의 10분의 1뿐이 안 돼요. 칼슘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그럼 칼슘이 부족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약을 먹으면 칼슘이 많이 고갈돼요. 응?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이런 거 먹으면 pH 산도가 산성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그래서 역삼투압 정수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중공삼합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사막이 실사야. 실타래처럼 생긴 이제 필터를 쓰는데 이거는 역삼투압처럼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진 못하지만 미네랄은 좀 통과시키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미생물이나 유기 오염물질, 특히 질소 산화물 같은 것들을 정수를 못해요. 이제 그런 한계가 좀 있고 필터가 자꾸 막혀가지고 필터 교체 시기가 짧은 단점이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역삼투압보다는 그래도 중공삼합이 좀 낫다. 자,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압축활성탄이에요. 탄. 그래서 유해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는데 이 숯의 문제는 숯을 이렇게 어슷하게 놓으면 숯을 지나가는 표면적을 지나가는 건 잡히는데 구멍 난 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가루처럼 빻아서 압착을 시켜요. 그래서 압축 활성탄 형태로 이제 걸러내죠. 근데 걸러내는데 불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못 잡아요. 역삼투압도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압축활성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중금속이나 안 좋은 것들 다 잡아내고 미네랄은 다 관통시키는데 문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자외선 살균 방식 같은 것들이 조합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다. 뭐 중공삼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외선 살균 같은 것들이 되지 않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같은 문제에 자유롭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나마 미세 플라스틱에 조금 자유로운 게 역삼투압이에요. 근데 역삼투압은 아까 혈액의 산도에 문제를 유발해요. 미네랄을 싹 다 걸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암 같은 거 많이 걸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압축활성탄 방식을 채택하고 자외선 살균 방식을 채택하는데 미세 플라스틱까지 다 제거해야 돼. 이게 가장 완벽한 필터 방식이에요. 그런 게 있느냐? 그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정수기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알카리 이온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는 사실 정수기로 허가된 건 아니고 의료용 기기로 허가된 거예요. 특수한 뭐 위험 환자라든가 일부 이렇게 안 좋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임시적으로 허가된 거지. 이게 일반 사람들이 먹게 허가된 정수기는 아니에요. 이 알카리 이온수기는 사실은 전 잘 안 쓰는데 아까 산성수가 나쁘다고 얘기는 들으니까 알카리수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일반 우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 알카리수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어서 알카리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알카리 이온수기는 이게 전기분해 방식을 써요. 물론 이제 전기 필터 방식을 쓰는 것도 있지만 이 전기분해 방식이란 뭐냐면 물이 H2O잖아요. 그럼 수소와 산소를 분리해. 그 한쪽은 수소 기체가 있고 한쪽은 산소 기체가 있잖아요. 그럼 물에다가 전기분해한 수소를 물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순간적으로 알카리수가 돼. 네? 산소를 물에 집어넣어. 이러면 산성수가 돼요. 그럼 산성수 나쁘다며. 그래가지고 알카리수 좋다며.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태로 전기분해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돌 환원이 돼버려. 한 2, 30분 정도 지나면 가짜 알카리수기 때문에 이건 합성 알카리수예요. 그래서 정수 필터를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기분해 방식의 알카리 이온수기는 안 쓰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전기 필터 방식으로 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음이온과 양이온 해가지고 한쪽으로는 뭐
칼슘을 좀 모으고 한쪽은 안 좋은 황이나 뭐 다른 쪽 이렇게 모은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중금속을 좀 걸러주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조금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알칼리 이온 수기가 전기분해 방식이에요. 전기분해 방식은 미네랄이 없이 가짜로 그 수소 농도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pH를 조절하는 기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단백질량으로 조절하는 게 있고 수소나 산소 기체로 하는 게 있고 미네랄로 이 pH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거는 수소 이온을 그렇게 교묘하게 전기분해 방식으로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임시로 해서 실제 물에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알칼리수가 건강한 건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거 국가에서도 의료기기로 나온 거지 이게 정수기로 나온 게 아니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면 좋지 않아요. 그런 것들 좀 하시고 제가 임상적으로 좀 보면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잖아요. 특히 이제 전기분해 방식의 알칼리 이온수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영양제 먹잖아요. 영양제 흡수가 잘 안 돼. 왜냐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알칼리 이온수기라는 게 들어가서 내 몸이 알칼리화 됐다라는 시그널을 잘못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미네랄을 빼내거든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 미네랄 조정을 어디서 해요? 우리 장부에서? 신장에서 해요, 신장. 그래서 우리가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이온이, 미네랄이 많잖아요. 소금도 많잖아요. 그럼 어디서 빼내? 다 신장에서 빼내. 다 오줌으로 빼낸다고. 그래서 이게 미네랄이 없는 상태에서 알칼리수를 만들면 이제 그런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아. 왜냐하면 건강식품을 먹어야 별로 효과를 못 보니까. 근데 이제 알칼리 이온수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이 아닌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여튼 의료용 기기로 나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정수기의 조건으로 저는 치지를 않아요. 168페이지에 그러면 좋은 정수기의 조건이 뭐야? 보면 한 7가지 거기 써 있죠. 이것은 이제 일본의 어떤 정수기를 연구한 학자가 써놓은 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참고해서 그럼 선택 기준이 뭐야? 써 있는데 첫째가 염소가 제거돼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돼야 된다. 당연하죠. 미세 플라스틱 지금 덮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제거가 돼야 되고 또 좀 더 나가서는 물에 뭐 과부하물 또 요새 의약품 같은 거 약 엄청나게 먹잖아요. 그죠? 감기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거 다 오줌 싸고 마약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거 다 걸러내야지. 그죠? 일단 이물질이 없어야 돼. 염소는 누구나 걸러내.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만 걸러내는 기술. 왜냐면 미세 플라스틱 입자 크기가 있잖아요. 미네랄도 입자 크기가 있거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 다 제거하잖아요. 그럼 미네랄이 다 없어져. 그래서 어려운 기술이에요. 쉬운 기술이 아니라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대로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를 만들어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고. 거의.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들 걸러내는 기술도 한정이 되어 있고 둘째는 살균이 돼야 된다. 우리 물은 지하수물이 아니고 이 한강물 또 낙동강물 퍼온 거잖아요. 그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살균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유익한 미네랄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정수할 때 버린 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역삼톱은 4리터 정수하면 3리터를 버려요. 뒤에 묻어놨어요. 폐수가 뒤로 다 빠지도록. 안 보이죠? 앞에서. 전기비도 많이 들고 또 저장 탱크가 없어야 돼요. 저장 탱크가 오염원 중에 하나예요. 물에 염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정수 탱크에 물을 받아 놓으면 그 안에 세균 바이러스 걸러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역삼톱이 다 못 걸러요.
그럼 거기 살아남은 세균들이 염소가 없으니까 신났다고 다 번식시켜요. 그래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죠. 요새는 뭐 저장 탱크 없는 게 많이 있긴 하지만 또 물 사용량에 대해서 필터가 언제 갈아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죠? 사용량이 다 틀리잖아요. 물의 오염도도 틀리고. 7째는 우리가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물에 대해서 제일 엄격한 NSF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인증을 받는다면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런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좋은 정수기의 조건을 다 갖춘 정수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정수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런 정수기 있어요. 지금까지 좋은 정수기의 조건. 그래서 정수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음소거를 할게요. 저한테 영상이 없습니다. 안 보내주셨어요. 음소거돼 있으신데요. NSF 인증에 대한 영상 없어요? 5분짜리 신명아 리더님 거기 저한테 없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영상은 제가 5분짜리인데요. 이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보시면 그 아메이 뉴 이스프링에 대한 정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보면 NSF 같은 것들 인증한 것들이 있고 뭐 과부라 화합물 또 미세 플라스틱 제거하는 것, 또 의약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거하는 그 인증을 NSF로부터 받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 살균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는 무생물에 가깝거든요. 그거를 비활성화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 개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특수한 기술을 통해서 미생물을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또 자외선 살균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정수기 중에서 자외선 살균 방식이 들어가 있는 거 없어요. 주둥이나 살균하지 물 자체를 살균하는 게 없어요. 그 살균 기술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 그 정수 센터에는 전체적으로 자외선 살균 방식을 택해서 정수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후화된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오면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실제 가정집에서 나오는 정수 방식에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고가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수기에 장착을 못해요. 근데 이제 아메이 뉴 이스프링에는 이게 장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미네랄을 남겨두는 기술,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정수기의 필터가 언제 이 필터 능력을 상실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봐준다면서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불이 들어오다가 전구가 깜빡깜빡 되거나 불이 나가면 전구 교체해주면 되잖아요. 이 정수기도 똑같아요. 이 필터가 내가 물을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지금 그 필터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니터에 다 뜨면
알람이 떠요. 그러면 필터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이렇게 교체하면 되는 형태로.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이 전구 가는 수준 정도가 되면 이 필터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겠죠. 이제 그런 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 당연히 직수 방식이 아니고, 저장 탱크가 없고, 직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정수기, 이런 것들이 좋아요. 요새는 또 냉온 정수기 같은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죠? 물이 시원하다냐? 아까 찬물 마시면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 근데 그게 물이 어디서 뜨거워서 나와요? 어디 저장돼서 나와요? 대부분? 플라스틱 주둥이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탱크가 상당 부분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면 그 플라스틱 통에 뭐 이렇게 끓인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라면 이렇게 먹는 거, 컵라면 같은 거 먹기 꺼려 하잖아요. 그죠? 왜 꺼려해요? 그 화학물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냉온 정수기에 그 플라스틱 통에 달궈서 나오고 아주 비싸지 않은 그 들통이 전부 플라스틱일걸요? 네? 그 스테인레스나 좀 고급 이렇게 무해한 것들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돼서 물 가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위생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NSF에서 그런 정수기들은 인증을 하지 않아요.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물을 마실 때 좋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물들을 여러분들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 걸러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방식, 역삼투압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지금 많이 보급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수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많이 줄이고 있고,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공사막 방식이 좀 있고, 보급이 되고 있고, 활성탄이나 자외선 살균 방식 같은 것들이 제일 좋은 기술이다. 근데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또 요새 신종 의약품에 대해서 항생제나 항우울제나 항정신의약품이나 이런 약물 같은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다면, 과불화합물이나 이런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 정수기를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물과 정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할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고, 내가 먹고 있는 물이 제대로 된 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지, 또 어떤 정수기를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중요성을 이렇게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 못 보여드린 마지막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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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